시대가 변했다. 법정형도 세졌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다. 누가 뭐래도 수사는 계속된다. 술 핑계는 이제 그만 댑시다. 청진기 진찰이라도 받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배원 장성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법률 이야기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무섭고도 슬픈 법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이렇게 퇴근해버리고 제 사무실에서 혼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무섭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또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듭니다. 말이 난 김에 감사 인사부터 하고 하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니까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선물을 주셨어요. 조명도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도 들어오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무섭고도 슬플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깨달음이 생긴다면 인생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영상을 보다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남자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먼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짚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보석학원 여자 선생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여 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2018년도에 신고를 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만 보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두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올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나 그 이름을 날리고 살았던 분들이 순식간에 추풍낙엽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한편 그 인생의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장래에 촉망받던 정치인,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잘 나가던 국회의원, 인생 역전에서 제2의 그 전성기를 맞아서 광고 수입을 많이 얻어내고 있던 연예인, 그 다음에 방송국 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방송국 간부, 대학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국립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잘 나가던 외교관, 또 가장 최근에는 모 지역에서 근무하던 부장검사 등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꼽아도 10손가락이 너무 모자랄 정도 같네요. 방금 이 손가락으로 꼽은 것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강제추행이라는 단어에 인생이 꼬여버렸는데 그분들은 뭘 잘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6가지 모두를 알았더라면 현재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아직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변화 내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우리들에게 양성평등 시대는 벌써 다가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상대방의 성적인 권리 보호가 생명만큼이나 보호되고 있다는 시대의 변화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우리들이 생소하지만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그 성범죄 관련해서 유죄 선고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존의 틀을 적용하지 말고 피해를 입은 당시의 상황,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대법원에서 제시한 것도 이 성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시대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시대 변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죄만큼이나 무거워진 법정형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강제추행,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그게 살인죄만큼이나 법정형이 무겁다고 하는 겁니까? 자, 그건 바로 우리가 특별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무수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날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는 하지만 눈만 뜨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특별법까지 포함하면 법률의 개수가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법조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법률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 AI죠. AI 같으면 모두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또 법조인들도 본인이 경험해 보거나 주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생소한 사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죠. 와, 이런 법조항도 있었나라고요.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추행과 관련한 그 특별법을 꼽아보면 성폭력 처벌법,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법정 하한형이 3년 이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은 법정 하한형이 5년 이상입니다. 성폭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살인죄의 법정 한도 5년 이상입니다. 형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죠. 살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이 뭐 의붓 아버지가 딸을 추행했다거나 아니면 뭐 의붓 엄마가 의붓 아들을 추행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변호사분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법정 하한형이 세냐고. 자기도 잘 몰랐다면서 남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강제추행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고되는 형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유죄가 인정되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상정보 등록하죠. 공개하죠. 취업 제한하죠. 또 성 관련 보안 처분들 받을 수 있어서 한 번의 잘못된 행위로 받게 되는 그 법적인 불이익이 다른 범죄들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추행을 하려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정신 이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다. 이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죠. 2020년 3월 26일입니다.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강제추행입니까? 답을 해드릴게요. 강제추행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형법 종문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그 어깨를 만진 것 뿐인데 그게 무슨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아니하고 순간적 행동으로 실행하는 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조항 자체, 즉 형법 298조 자체가 재형법정주 위반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2015년도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판사 본인의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처벌 조항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더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라고 하면서 종지부를 확 찍어버렸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 부하 직원에게 뭐 힘든 거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죄를 선고한 2심은 왜 선고했냐면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 있으려면 폭행행위로 볼 만한 그런 힘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서 모두 그걸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 자체만 가지고는 폭행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까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원래 2020년 불과 몇 달 전이죠. 3월 달에 대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에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또 침해함으로써 그런 힘의 행사도 있었다고 봐서 추행 행위다라고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기습 추행 사건에 대한 따끈따끈한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려가지고 강제 추행 사건에서도 아마도 앞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번 대법원 판례 소식을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가장 떨고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에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장검사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최근에 아는 변호사님들과 점심 먹다가, 저희들 변호사들끼리 점심 먹다가 의견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건 뭐냐? 어제 뉴스 봤느냐? 그 뉴스에 그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그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개된 영상 CCTV를 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두 손으로 어깨를 잠시 만졌다가 손을 뒤로 뺏는 행위가 영상에 나오던데, 과연 그게 강제추행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2020년 3월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이제는 강제추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던 변호사님은 주로 이제 기업 자문하고 기업 송문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설마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려서 그동안에 논란이 되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결론을 달리는 부분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정리해버려서 어쨌든 그걸 보더라도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는 수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그 강제추행을 포함해서 그 성 관련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또 굳이 국가가 나서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었기도 했죠. 그런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성범죄도 범죄인데 피해자의 생각, 피해자의 마음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성범죄가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어떤 분은 조사를 잘 받고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피해자는 고소 취하까지 해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딱 날라왔죠. 문서. 기절초풍했죠. 그제서야 저를 만나러 달려온 분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아니 제가 잘못 인정했고 피해자하고 합의도 했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처벌 불원서하고 고소지휘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왜 나보고 재판받으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도 예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걸 그분은 모르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술 때문에 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술 이야기 조금 할게요. 우리나라는 술을 마신 후에 사소한 실수나 또 행동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조금 관대해 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술 한잔하고 실수한 건데 그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하는 인식도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술 핑계 대면 이제는 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연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했다가도 이제는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또 음주운전의 수치도 강화돼서 조금만 마셔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추행을 했다가 신고받고 조사를 받은 어떤 분이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된통 당한 남자가 있었죠. 자,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럼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그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해입었다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기억이 나는데도 술에 취했다고 하면은 조금 뭐 처벌을 적게 받지 않겠냐는 자기 나름대로 묘수죠, 묘수. 묘수를 부렸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법률 자문을 받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합의도 하고 해서 최소한의 처벌받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술은 이제는 말이에요.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거지 실수하라고 마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청진기 진찰이라도 받아보자. 자, 뜬금없이 제가 변호사잖아요. 의사도 아닌 변호사가 왜 갑자기 청진기 이야기 하냐고. 또 왜 청진기 이야기를 하지? 뭐 많이 들어본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구시대에 쓰던 청진기 이야기하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죠? 가까운 동네 병원에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큰 사고를 그렇게 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간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다른 비유를 잠깐 해드리면 인생이라는 등산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으면 최소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최신형 그 내비게이션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침반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 관련 범죄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는 변호사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임에서 서로 격식을 차리면서 잘 만나고 명함도 교환하고 평소에 안부도 묻고 전화하고 다 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성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돼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연락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사회에서 만나서 격식 있고 좋은 이야기만 서로 덕담만 나누다가 갑자기 네, 제가 뭐 길을 해서 이렇게 술을 한잔 마시고 가다가 이게 있는데 이게 추행으로 판단받아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를 변호해 주세요.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들에게 좋은 건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는 주변에 많습니다. 굳이 아는 변호사를 찾지 않더라도 주변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변호사 할 때만 해도 활동하는 변호사가 한 4,0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등록이 3만 명이 넘었으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도 한 2만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변호사님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저한테 간혹 상담을 오시거나 사건 진행한 분들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그동안 뭐 하셨냐고 그러면 별일 없을 줄 알았다. 뭐 큰일 아닌 줄 알았다.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분이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불구속한테 재판 받다가. 그러니까 항소심 단계에서 가족분들이 이제 쫓아온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가족들한테도 말을 제대로 안 해줬던가 봐요. 뭐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지를 이야기 안 하니까 그냥 법원을 다니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고를 받았는데 집에 못 돌아온 거죠. 왜? 법정 구속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가족들이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성 관련 범죄에 연루돼서 어쨌든 재판받고 법정 구속되어 버린 거예요. 참 그분도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데 그날도 물어봤어요. 자, 지금 만약에 가장 바라는 게 뭐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합니까? 변호사님, 가능하다면 시간을 10초라도 그 시점 이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행위를 한 시간이 한 7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초 정도만 과거로 돌리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냐는 마음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묻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분도 수사 초기 단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정도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온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또 본인이 고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6가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실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참 측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6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대가 변했다. 법정형도 세졌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다. 누가 뭐래도 수사는 계속된다. 술 핑계는 이제 그만 댑시다. 청진기 진찰이라도 받아봅시다. 아마도 주변에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더라도 제가 오늘 이야기한 한 6가지 정도만 미리 사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큰 고충을 겪지 않았을 사안들은 주변에 아마 많이 널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겠죠. 추행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그토록 있었으면 바라는 타임머신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우리들을 지키는 겁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